한 외식 브랜드가 연 매출 30억 원을 자랑합니다. 매일 손님으로 가득 찬 매장, 끊임없이 돌아가는 회전문, 바로 스시 뷔페입니다. 그런데 문을 연 지 1년 만에 사장님이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 넘는 15억 원을 초밥을 팔아 갚아야 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매출이라는 허상과 수익이라는 현실 사이, 그 잔혹한 간극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 매출 30억 원이라는 숫자는 결과일 뿐입니다. 문제의 씨앗은 훨씬 더 일찍 뿌려졌습니다. 그 첫 번째 흔적은 외식업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비용 구조입니다. 손님 눈에 보이는 건 120가지 메뉴가 화려하게 펼쳐진 뷔페 라인입니다. 하지만 사장님 눈에 보이는 건 매일 아침 쌓이는 식재료 청구서와 30명분의 월급 명세서입니다. 스시 뷔페 매장에 들어서면 누구나 압도당합니다. 연어 초밥, 광어 사시미, 새우 튀김, 우동, 디저트까지 끝없이 펼쳐진 음식들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손님 입장에서 3만 원대에 이 모든 걸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가격 대비 푸짐하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주말 저녁이면 대기 번호표가 50번을 넘기고 테이블 하나가 비워지면 5분 안에 새 손님이 앉습니다. 월 매출로 따지면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사이입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3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통장에 그대로 찍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업계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출은 자존심이고 이익은 생존이라고요. 30억 원이 실제로 사장님 손에 얼마를 쥐어주는지 계산해보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 매출 2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재료비가 빠집니다. 일반 식당은 재료비가 매출의 30% 정도입니다. 그런데 뷔페는 버려지는 음식까지 포함하면 50%에 육박합니다. 1억 2천만 원 이상이 재료비로 사라집니다. 인건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30명의 직원 월급과 보험료를 합치면 월 7천만 원입니다. 임대료 2,500만 원, 전기세와 가스비 1천만 원, 본사에 내는 브랜드 사용료 900만 원까지 빼면 남는 건 월 1,100만 원 정도입니다. 100원을 벌어서 겨우 4원 남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는 가장 중요한 숫자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 들어간 투자금과 그 돈을 빌렸을 때 내야 하는 이자입니다. 스시 뷔페를 열려면 시작부터 15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이 돈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식당을 창업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50평 규모의 한식당이나 파스타집이라면 인테리어비 5천만 원, 주방 설비 3천만 원, 보증금까지 합쳐서 1억 원 안팎이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모으고 은행에서 돈을 좀 빌리면 어떻게든 시작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스시 뷔페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인테리어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뷔페는 일반 식당과 공간 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가운데 길게 뻗은 뷔페 라인, 그 위에 올라가는 냉장 진열대와 온장고, 손님들이 음식을 담으러 돌아다닐 수 있는 넓은 통로가 필요합니다. 300평 기준으로 인테리어에만 9억 원에서 12억 원이 들어갑니다. 주방 설비도 어마어마합니다. 업소용 대형 냉장고만 10대 이상 필요하고 횟감을 보관하는 수조, 초밥 작업대, 튀김기, 우동 삶는 기계까지 갖춰야 합니다. 설비 총액만 3억 원을 넘깁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보증금과 권리금까지 합치면 또 1억 원 이상입니다. 보증금은 건물주에게 맡겼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고 권리금은 그 자리에서 장사할 권리를 사는 돈입니다. 이 모든 항목을 합치면 최소 15억 원입니다. 2025년 초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약 13억 원입니다. 스시 뷔페 하나 열려면 서울 아파트 한 채보다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15억 원을 되찾을 수 있느냐입니다. 월 순이익이 1,100만 원이라면 원금을 다 갚는 데만 1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창업자는 15억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돈 5억 원에 은행에서 빌린 돈 10억 원,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10억 원을 연 5% 이자로 빌렸다면 월 이자만 417만 원입니다. 월 순이익 1,100만 원에서 이자를 빼면 683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원금도 갚아야 합니다. 20년에 걸쳐 갚아도 월 417만 원씩 나갑니다. 이자와 원금을 합치면 월 834만 원.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266만 원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만 30원 기준 월급이 약 210만 원이니 15억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손에 쥐는 돈이 최저임금보다 조금 나은 수준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1년을 버티기란 쉽지 않습니다. 식당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료비 관리입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느냐. 이 단순한 공식이 살고 죽는 걸 결정합니다. 일반 식당은 재료비를 매출의 30% 정도로 맞춥니다. 1만 원짜리 메뉴를 팔면 재료비로 3천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로 인건비와 임대료를 내고 이익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뷔페는 이 공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무한 리필이라는 사업 방식 자체가 재료비 관리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얼마나 먹을지 예측할 수 없고 먹든 안 먹든 뷔페 라인에는 항상 음식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빈 접시가 보이면 손님들이 불만을 느끼고 인터넷에는 가성비가 떨어졌다는 후기가 올라옵니다. 스시 뷔페의 메뉴 구성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연어, 광어, 참치, 새우 같은 횟감 종류만 10가지가 넘습니다. 초밥, 롤, 사시미 형태로 다르게 내놓으면 메뉴 수는 30가지로 늘어납니다. 튀김, 면, 멱밥, 샐러드, 디저트까지 합치면 총 100가지에서 120가지에 달합니다. 문제는 신선도입니다. 횟감은 시간이 지나면 색이 변하고 겉이 마릅니다. 뷔페 라인에 올린 연어 사시미가 30분만 지나도 처음처럼 싱싱해 보이지 않습니다. 손님들은 갓 올라온 접시로 손을 뻗고 시간이 지난 접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튀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갓 튀긴 바삭한 튀김과 30분 지난 눅눅한 튀김은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난 음식은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이 재료비를 끌어올립니다. 순수 재료비가 35%라 해도 버리는 분량까지 합치면 45%에서 50%로 뛰어오릅니다. 월 매출 2억 5천만 원 기준으로 재료비만 1억 원이 넘게 나갑니다. 손님마다 먹는 양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손님은 초밥 몇 점과 우동 한 그릇으로 만족하지만 어떤 손님은 연어만 20점 넘게 먹습니다. 이런 손님의 재료비만 계산해도 1인당 2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뷔페 가격이 3만 원인데 재료비가 2만 원이면 사실상 적자 손님입니다. 인터넷에 본전본법 같은 글이 넘쳐나는 시대에 적게 먹는 손님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오르는데 가격은 못 올리니 그 차이는 고스란히 손해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재료비만 문제가 아닙니다. 또 다른 큰 부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00평짜리 스시 뷔페의 영업이 시작되면 매장은 전쟁터로 변합니다. 홀에서는 서빙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손님을 자리로 안내하고 빈 접시를 치우고 음료를 리필하고 테이블을 닦습니다. 뷔페라서 직접 음식을 나를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한 테이블에서 10명이 식사하면 빈 접시가 100개 가까이 나옵니다. 이걸 빠르게 치워야 다음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방은 더 바쁩니다. 초밥 담당 조리사들은 쉬지 않고 초밥을 만듭니다. 뷔페 라인을 채우려면 하루에 수천 개가 필요합니다. 사시미 담당은 횟감을 썰어 접시에 담고 튀김 담당은 새우와 야채를 끊임없이 튀깁니다. 면 담당은 우동을 삶고 육수를 붓습니다. 뷔페 라인을 관리하는 직원도 따로 있습니다. 각 코너를 돌아다니며 떨어진 음식을 채우고 지저분해진 부분을 정리합니다. 횟감이 제 온도를 유지하는지, 온장고에 음식이 식지 않았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위생 문제가 생기면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으니 중요한 역할입니다. 설거지 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사용되는 접시가 수천 개인데 기계만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모든 자리를 합치면 최소 30명입니다. 2025년 최저 시급이 만 30원이고 하루 8시간에 월 22일 근무하면
1인당 월급은 약 77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금액만 주고 사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식당 일은 힘들고 주말과 저녁에 일해야 하니 추가 수당도 붙습니다. 주휴 수당, 야간 수당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에 4대 보험료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것들인데 이 보험료의 일부를 사장님이 내야 합니다. 퇴직금 적립까지 합치면 1인당 실제 인건비는 월 200만 원을 넘깁니다. 30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인건비가 6천만 원이고 각종 부담금까지 더하면 7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서빙 로봇을 쓰면 해결되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식당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뷔페는 사정이 다릅니다. 손님들이 직접 음식을 가져오니 로봇이 음식을 나를 일이 없습니다. 빈 접시 수거는 할 수 있지만 손님들이 쌓아놓은 불안정한 접시탑을 로봇이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사람이 먼저 정리해줘야 합니다. 뷔페는 사람을 많이 써야 하는 사업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고 인건비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숫자를 한 장의 계산서에 모아보겠습니다. 월 매출 2억 5천만 원 기준입니다. 재료비 50%인 1억 2,500만 원을 빼면 1억 2,500만 원이 남습니다. 인건비 7천만 원을 빼면 5,500원입니다. 임대료 2,500만 원을 빼면 3천만 원입니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합쳐서 1천만 원을 빼면 2천만 원입니다. 본사에 내는 브랜드 사용료 900만 원을 빼면 1,100만 원이 남습니다. 2,100만 원이 영업이익입니다. 쉽게 말해 장사해서 실제로 남는 돈입니다. 월 매출 2억 5천만 원의 스시 뷔페에서 사장님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월 1,100만 원입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1억 3,200만 원입니다. 월 1,100만 원이면 연봉 1억 3천만 원이니 적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대기업 부장 연봉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대기업 부장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쉽니다. 유급 휴가도 있고 퇴직금도 쌓입니다. 반면 스시 뷔페 사장님은 어떨까요? 오전에는 재료 입고를 확인하고 점심 영업을 치르고 저녁 영업까지 끝내면 밤 11시가 넘습니다. 주말은 가장 바쁜 날이니 쉴 수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매장은 돌아가야 합니다. 하루 14시간씩 월 26일 근무하면 월 364시간입니다. 1,100만 원을 36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3만 원입니다. 15억 원을 투자한 사업주의 시급치고는 초라한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입니다. 10억 원을 빌렸다면 이자와 원금 합쳐 월 834만 원이 나갑니다.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266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은 매출이 잘 나온다는 전제입니다. 경쟁 매장이 생기거나 경기가 나빠지면 매출은 바로 흔들립니다. 매출이 10%만 떨어져도 영업이익은 급감하고 빌린 돈을 감당하면 바로 적자입니다. 적자가 나도 이자와 원금은 어김없이 빠져나갑니다. 임대료도 내야 하고 직원 월급도 줘야 합니다. 매달 꼭 나가는 비용들이 통장을 갉아먹습니다. 이런 비용을 고정비라고 부릅니다. 뷔페는 손님에게는 돈값하는 천국이고 사장님에게는 고정비 지옥입니다. 적자가 몇 달만 이어져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지금 한국 외식 시장은 양극단만 살아남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쪽 끝에는 고급 시장이 있습니다. 1인당 15만 원짜리 호텔 뷔페, 셰프가 직접 코스를 구성해주는 오마카세 초밥집이 여기에 속합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이런 매장들은 1개월 전에 예약이 마감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경기를 덜 타고 특별한 날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기 때문입니다. 반대쪽 끝에는 저렴한 시장이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만 이하의 백반집, 김밥 천국 같은 저가 프랜차이즈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이 시장은 오히려 성장합니다. 한 끼 단가를 낮추려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가운데입니다. 3만 원대 스시 뷔페, 2만 원대 패밀리 레스토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중간 가격대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양극단으로 손님이 갈라지면서 중간에 낀 매장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서민에게 3만 원은 부담스럽고 맛을 따지는 사람에게는 질이 아쉬운 애매한 위치입니다. 비슷한 일이 해외에서도 있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미국 최대 뷔페 체인인 홈타운 버핏이 파산했습니다. 불황에 손님들이 본전을 뽑겠다며 평소보다 훨씬 많이 먹었고, 매출은 비슷했지만 재료비가 치솟으면서 수익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스시 뷔페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기업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이랜드가 운영하는 애슐리가 뷔페 시장에서 잘 버티는 이유는 브랜드 힘만이 아닙니다. 핵심은 구매력입니다. 물건을 많이 사니까 싸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랜드 같은 대기업은 연어를 톤 단위로 직접 수입합니다. 개별 매장이 킬로그램 단위로 사는 것과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개별 가맹점주는 본사가 정해준 재료를 써야 합니다. 본사는 대량 구매로 재료비를 낮추지만 가맹점에 넘길 때는 자기 이익을 붙입니다. 대기업 직영점과 개인 가맹점 사이에 재료비 격차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시장에서는 죽음의 계곡에 갇히고 경쟁에서는 대기업에 밀리는 구조입니다.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합니다. 스시 뷔페 브랜드들도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비용을 줄이고 메뉴를 손보고 가격을 조정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가장 먼저 시도된 건 메뉴 줄이기입니다. 120가지 메뉴를 유지하면 재료 종류가 많아지고 버리는 양도 늘어납니다. 일부 브랜드는 메뉴 수를 80가지에서 90가지로 줄였습니다. 인기 없는 메뉴를 빼고 비슷한 메뉴는 합쳤습니다. 하지만 손님 반응은 갈렸습니다. 일부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일부는 예전만 못하다며 발길을 끊었습니다. 뷔페의 핵심 가치는 풍성함입니다. 메뉴가 줄어든 순간 인터넷에는 예전보다 못해졌다는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가격 인상도 시도되었습니다. 2만 원대 후반이던 가격이 3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오르면 손님의 기대 수준도 따라 올라갑니다. 가격은 올렸는데 만족도는 떨어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매장 수를 줄이는 선택도 있었습니다. 수익이 안 나는 매장을 정리하고 좋은 상권에만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일부 브랜드는 2020년 이후 매장 수를 20%에서 30% 줄였습니다. 문을 닫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뼈아픈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인테리어 철거비, 원상 복구 비용, 계약을 중간에 깨서내야 하는 위약금까지 15억 원을 투자해서 시작한 매장을 접을 때 돌아오는 건 수천만 원의 추가 청구서입니다. 중고 설비를 팔아도 투자금의 10분의 1도 건지기 어렵습니다. 일부 브랜드는 업종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뷔페를 접고 일반 일식당으로 바꾸거나 배달 전문점으로 방향을 튼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잠깐 효과를 봤지만 300평 매장을 배달 전문점으로 운영하는 건 공간 낭비입니다. 대부분은 임시 방편에 그쳤습니다. 결국 스시 뷔페 시장은 지금 줄어드는 중입니다. 새로운 브랜드가 나타나기보다 기존 브랜드가 정리되는 흐름입니다. 개인이 뛰어들기에는 위험이 너무 높은 시장이 되었습니다. 300평의 넓은 공간, 120가지 메뉴가 펼쳐진 뷔페 라인, 끊임없이 들어오는 손님들, 연 매출 30억 원이라는 숫자가 만들어내는 풍경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15억 원의 투자금, 매출의 절반을 삼키는 재료비, 30명의 월급, 매달 빠져나가는 임대료와 전기세가 있습니다. 모든 비용을 치르고 나면 사장님 손에 남는 건 월 1,100만 원입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까지 갚으면 실제 수익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문을 연 지 1년, 통장에 남은 건 빚뿐인 사장님들이 속출하는 이유입니다. 뷔페라는 사업 방식은 구조적 함정을 안고 있습니다. 많이 팔수록 비용도 따라 늘어나는 덫에 갇혀 있고 외식업 양극화 속에서 죽음의 계곡에 놓여 있습니다. 대기업의 구매력에 밀려 재료비 경쟁에서도 불리합니다. 물론 성공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좋은 상권에서 오래 버텨온 매장, 빌린 돈 없이 운영하는 매장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예외를 일반적인 경우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를 파느냐보다 얼마가 남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상 매출표의 화려한 숫자에 속지 말고 최악의 상황에서 매달 나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화려한 30억 매출의 환상보다 알찬 3억 매출로 연 5천만 원을 남기는 작은 가게가 노후를 지켜줍니다.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매출의 화려함에 속지 말고 실제로 손에 남는 이익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억 원을 팔아도 남는 게 없다면 그 사업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창업을 한다면 화려한 30억 매출의 대형 매장과 알찬 3억 매출의 작은 가게 중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반대로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높은 수익률을 내는 자영업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똑같이 힘들게 일해도 누구는 빚더미에 앉고 누구는 건물주가 됩니다. 그 차이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돈의 흐름과 사업의 구조를 꿰뚫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